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고 시어머니는 두 시누이와 함께 일본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보름 후 그들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텅 빈 집과 산후도우미가 남겨둔 계산서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정확히 열흘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언제든 진통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산전 검사 보고서를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민준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 잠금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민준 씨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문 옆에 세워두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평소처럼 먼저 다가와 제 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먼저 다가와 제 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짚고 천천히요. 밥은 허리를 짚었습니다. 밥은 밥솥에 있어요. 차려줄게요. 차려줄게요. 지은아, 할 말이 있어. 저는 그의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말해봐요. 부산 프로젝트에 비상 상황이 생겼어. 각 측에서 담당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서 회사에서 나를 내일 아침 일찍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어. 민준 씨가 말하며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의심한 것은 뱃속 아기가 바로 그때 한번 툭 찼습니다. 힘이 꽤 강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최소 일주일. 문제가 복잡하면 열흘이나 보름이 될 수도 있어. 민준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건 알지만 이건 내 승진과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야. 엄마가 내일 올 거야. 엄마가 내일 올 거야. 엄마가 당신을 돌봐줄 거야. 엄마가 당신을 돌봐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는 금정구에 사시는다. 매번 2시간도 채 안 돼서 집에 일이 있다며 가셨는데 그런 분이 저를 돌보러 오신다고요? 엄마랑 얘기 다 됐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며칠 머물기로 했어. 민준 씨가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와 마침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이해해줘. 내가 본부장으로 승진하면 수입이 2배로 늘 거야. 그때 되면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산후도우미도 고용해서 하고. 하지만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배가 뭉쳐오는 현실적인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열흘 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쩌지? 시어머니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회사에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저 정말 예정일이 다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일이 다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은아. 이 기회를 찌푸리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철없이 굴지 마. 일찍 쉬어. 나 내일 6시에 가야 해서 짐도 싸야 해.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침실로 돌아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밤이 깊었고 배는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이번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뭉침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탁자 위의 산전 검사 보고서는 민준 씨가 일으킨 바람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가족 동반, 언제든 입원 준비라는. 시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도착했습니다. 막 집을 나서는 민준 씨와 현관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는 여행 가방을 끌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잘 부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일은 중요하니 잘 다녀와. 여기는 중요하니 잘 다녀와. 여기는 잘 다녀와. 여기는 정리정돈은 잘 돼 이마에 키스하며 몸 조심해라고 말한 후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고는 제 커다란 배를 보았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 내가 민준이 낳을 때는 이렇게 유난스럽지 않았어. 출산 전까지 밭에서 일도 하고 그랬지. 저는 허리를 짚고 여부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피곤한 건 당연하지. 피곤한 건 당연하지. 여자라면 다 겪는 일이야. 겸사겸사 집에서 밥도 먹고. 네가 적당히 반찬 좀 만들어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참, 네 큰 시누이 민지와 작했습니다. 단단하게 해도 돼. 걔네들은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저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7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점심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든 출산할 수 있는 임산부인 저에게 온 가족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보자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휴대폰 화면에 움직였고 얼굴에는 수시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배를 쓰다듬었고 마음속의 불안감이 물속에 떨어진 먹물처럼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정오 12시가 가까워지자 현관문이 쿵쿵 울리도록 두드려졌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열쇠로 자물쇠를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큰 시누이 민지와 작은 시누이 서연이가 요란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의류 매장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고 향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엄마, 제가 산 이 트렌치코트 어때요? 민지가 쇼핑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카키색 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신상인데 20% 할인했어요. 작은 시누이 서연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장 자주 앉는 1인용 소파에 활썩 앉아 하의를 벗고 발목을 주물렀습니다. 한참 돌아다녔더니 죽겠네. 형님, 밥 됐어요? 배고파서 쓰러지겠어. 배고파서 쓰러지겠어. 저는 아직 주방 입구에 서 있었고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방금 겨우 쌀을 씻고 채소를 썰어놓고 밥솥이 밥을 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너 줄 거 하나 받았는데 좀 비싸서 그렇지. 민지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형님 빨리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대충 몇 가지 반찬만 볶으면 돼요. 뭐 남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생각난 듯 고개를 돌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빨리 좀에 돌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배고프대. 간단하게 2-3가지 반찬 볶고 어제 남은 국이나 데워. 그들은 어떤 백화점이 할인을 많이 하고 어떤 미용실이 잘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기름이 달궈지고 제가 채소를 넣자 치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다시 한번 은은하게 뭉쳐오는 배의 통증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식탁에서 민지와 서연이는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민지는 갈비찜이 너무 질기고 채소가 너무 익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반찬을 더 덜어주었지만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방금 말한 그거 정해졌어요? 민지가 밥 한 숟갈을 뜨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서연이는 연차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신비롭게 웃으며 저를 흘깃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해졌다. 모레 아침 일찍 출발하는 패키지 여행이야. 비행기표, 호텔 다 포함해서 7박 8일. 오사카랑 도쿄 다 갈 거야. 서연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너무 좋다. 엄마 최고. 저 벚꽃 보러 가고 싶었는데 비록 시즌이 거의 지났지만 그래도 남아있겠지.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침묵을 알아차린 듯 턱기침을 하고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마침 민준이 출장 갔고 내가 여기 있어도 너랑 그냥 앉아있는 것뿐이잖아. 민지랑 서연이가 계속 나랑 해외여행 가고 싶어 했는데 마침 걔네들 가고 싶어 했는데 마침 걔네들 다 시간도 되고 네가 아직 출산 전이니까 내가 아직 출산 전이니까 내가 걔네들 데리고 일본 가서 바람이나 쐴까 했지. 너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지? 형님도 다 큰 어른인데 며칠 혼자 몸조심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빨리 갔다 올게요. 어쩌면 돌아와서 형님 출산하는 거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성껏 가꾼 그의 손톱과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러 가득 찬 얼굴을 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휴가 계획을 발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민준 씨가 출장 가고 제가 출장 가고 제가 출장 가고 제가 출장 가고 아이고 그렇게 우연히 다 있겠니.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자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다 날짜 계산해놨어. 아주 안정적이야.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나나 민준이한테 전화하고 안 되면 구급차 부르면 되잖아. 요즘 얼마나 편한데. 요즘 얼마나 편한데잖아. 요즘 얼마나 편한데. 서연이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일본 날씨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길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얇은 외투 하나 가져가야 했습니다. 식사는 제 점점 차가워지는 손발과 그들의 열띤 여행 일정 토론 속에서 끝났습니다. 식사 후 두 시누이는 재빨리 떠났고 식탁에는 난장판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리 크지 않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하며 어떤 밥솥과 변기과 다시 넣었다 하며 어떤 밥솥과 변기 커버를 사야 할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은 좀 차가워지를 했습니다. 물은 좀 차가워지를 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는 유난히 깔끔했고 마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함께 잠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일찍 떠났습니다. 살금살금 움직이셨지만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살며시 닫히고 여행 가방 바퀴가 복도를 구르는 소리가 사라지자 집 전체는 거대하고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부풀어 오른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는 평소보다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어쩌면 아기도 이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며칠 더 늦어질 것 같다며 엄마 말 잘 듣고 헛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쳐서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꼭 쥐고 있었지만 친정은 타지에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빴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밤 민준 씨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직 야근 회의 중이라며 일찍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이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정적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아랫배에서 터져나오며 저를 잠에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고 식은땀이 순식간에 솟아났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규칙적이고 맹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지만 손가락이 온통 떨렸습니다. 화면 불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화면 불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저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민준 씨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소리가 오랫동안 울렸지만 결국 차가운 자동 응답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잠시 연결이 되지 않아. 그는 회의 중이거나 모음으로 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통증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 드럭스토어 하리일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경 소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배경 소음이 시끄러웠습니다. 마치 번잡한 거리 같았고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배경 소음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아마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국제전화 비싸잖아.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양수가 터졌어요. 아마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아마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요. 아마 아기가 태어나려고 이 말을 겨우 뱉어냈고 아이고 정말 귀찮게 땀이 이미 잠옷을 축하게 적셨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걱정보다는 짜증이었습니다. 또다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고 저는 참지 못하고 신음했습니다. 너 지금 집에 있니? 구급차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구급차 부르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뭐해? 나 일본에 있는데 내가 날아갈 수 있니? 빨리 스스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가. 내가 날아갈 수 있니? 내가 민준이한테 전화할게.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하는 발신음이 얼음 송곳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또 하는 발신음이 얼음 송곳처럼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긴급 전화 119를 눌렀습니다. 연결되기까지 몇 초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온 힘을 다해 주소와 상황을 말했습니다. 침착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구급차가 곧 출발할 테니 전화 연결을 유지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근차 통증의 틈새로 끝없는 차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여행, 쇼핑, 그리고 제가 직면할 수도 있는 삶과 죽음의 기로 사이에서 그들의 선택은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준 씨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고요한 새벽에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생명줄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생명줄 같았습니다. 통증이 다시 몰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해.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밤하늘 아래에서 눈부시게 회전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차에 올랐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하고 상황을 물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없었지만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맑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새벽 도시는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가로등은 흐릿한 빛의 띠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내진 결과 의사는 자궁문이 아주 빨리 열리고 있다며 즉시 분만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통은 밀물처럼 파도보다 더 거세게 밀려왔고 저를 거의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통증의 틈새에서 간호사가 건네줍니다. 하지만 힘을 헐떡이며 말했고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땀이 눈으로 같이였습니다. 보호자는요?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했나요? 한 간호사가 물품나요? 간호사는 저를 한 번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간호사와 함께 저를 분만실로 밀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온 힘을 다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산후조리원 예 실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2번 눌렀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린 후 연결되었고 부드럽고 능숙한 여성이고 부드럽고 능숙한 여성이다. 곧 출산할 것 같아요. 전이 출산입니다. 저 주지은이에요. 저 지지은이에요. 전에 봤던 42일짜리 스위트룸 지금 예약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을까요? 통증이 다시 밀려왔고 저는 끙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실장님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주지은 산모님, 진정하세요. 일단 안심하고 출산에 집중하세요. 전에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견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경이 마침 비어 있습니다. 제가 즉시 예약해 드릴게요. 병원과 침대 번호를 알려칩니다. 산모님과 아기의 모든 입주 절차를 도와드릴 거예요. 퇴원하실 때도 장 이모님의 전 과정에 동행할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산모님의 무사 출산입니다. 다른 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그의 말은 명확하고 조리 있었으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으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으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속 잦은 섞인 시끄러운 배경 소음과 민준 씨의 영원히 받지 않는 발신음과는 완전히 다른 두 신음과는 완전히 발신음과는 완전히 다른 발신음과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다니 정말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제 침대 머리맡 서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말고 힘 아껴서 의사 지시에 따라 힘주세요. 분만실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이어지는 몇 시간은 통증, 땀, 갈증, 그리고 지쳐서 흐릿해진 기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처리를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나와 아기는 퇴원해서 그 차갑고 텅 빈 집으로 외롭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모든 혼란을 깨뜨렸습니다. 예쁜 공주님입니다. 참. 케이지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앞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아기는 쭈글쭈글하고 붉은 작은 얼굴, 축축한 머리카락, 감겨있는 눈으로 우렁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통증, 서러움이 이 울음소리에 의해 갈라지고 틈새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는 옆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는 죽을 고비를 넘긴 후의 평온함과 함께 땅을 뚫고 솟아나는 강인한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병실 문이 살며시 노크된 후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친절하고 단정한 여인이 모은 가방과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치이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주지은 산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장이모입니다. 이 실장님께서 보내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기는 괜찮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이모님은 자연스럽게 짐을 내려놓고 먼저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아기가 정말 잘 자네요. 그리고는 저에게로 돌아서 보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좁쌀죽과 몇 가지 담백한 반찬이 있었습니다. 방금 출산하셔서 기력 소모가 크실 테니 좀 드셔야 합니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조심스럽게 제가 앉도록 도와주었고 제 손에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텅 비어 차가웠던 위와 마음이 마치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에게서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샘으로 인한 쉼 목소리와 함께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방금 회의 끝나고 메시지 봤어. 당신 어때? 아기 낳았어? 엄마가 당신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로 비행기표 예매해서 돌아갈게.
그의 목소리에 섞인 초조함을 들으며 저는 문득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그가 지금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돌아온다 한들 제때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기 낳았어요. 네, 아기 낳았어요. 딸이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엄마가 당신 옆에 있지 않았어? 엄마가 당신은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돌본 거야? 어머님은 저는 잠시 멈칫하고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 시누이와 함께 일본으로 휴가 가서 쇼핑하고 계세요. 제가 새벽에 진통이 와서 전화했더니 국제전화 비싸다고 구급차 스스로 부르라고 하더군요. 전화 너머는 순간 침묵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암환 후 저는 암환은 검색 중이거나 이 정보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고 옆에서 숙면을 취하는 딸과 아기 용품을 살금살금 정리하는 장 이모님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이 사흘 동안 민준 씨는 2번 더 전화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처음에 초조한 설명에서 점차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그리고 지금은 은근한 불안감과 재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내일 오후에 도착할 테니 꼭 자신을 기다렸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몸조리하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집에요? 저는 전화에 대고 별다른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어떤 집이요? 당신 엄마랑 여동생들이 휴가 갔던 그 집이요? 아니면 제가 혼자 진통할 때 아무도 오지 않던 그 집이요? 민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번에 내가 잘못한 건 알아. 돌아가면 알았습니다. 지은아, 이번에 내가 잘못한 건 알아. 돌아가면 엄마한테 꼭 말할게. 하지만 우리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산후조리는 어디서 하든 마찬가지야. 저는 이미 다 준비했어요. 준비했다고? 뭘 준비했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뭘 준비했냐고요? 저는 저와 딸의 앞으로 42일간의 평화, 전문적인 보살핌, 그리고 존엄을 준비했습니다. 장 이모님은 이 며칠 동안 병원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저를 충분히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아기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일가가 돌아올 시간을 피해서 말이죠. 그녀는 침착하고 과묵했지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몸은 아직 허약했지만 정신은 맑고 상쾌했습니다. 장 이모님은 이미 모든 퇴원 수속을 마쳐주셨고 아기용 캐리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저는 부드러운 아기 포대기에 쌓인 딸을 안고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렸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니 꼭 자신에게 병원으로 올 필요 없어요. 저는 병원 입구에 서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넓고 편안한 승합차를 바라보며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갈 거예요. 주소는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만약 달을 보고 싶으면 면회 오세요. 조리원 규정을 따르면 돼요. 만약 달을 보고 싶으면 달을 보고 싶으면 면회라고. 민준 씨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주지은, 언제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거야? 저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 개인 저축과 출산지원금으로 해결했어요. 산이요. 당신이 출산 예정일 전에
출장 가기로 결정하고 당신이 출산 예정에 전에 출장 가기로 결정하고 당신 엄마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휴가 가기로 결정했을 때 누가 저랑 상의했나요?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장 이모님은 제 머리를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차에 앉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차 안은 온도가 적절했고 좌석은 부드러웠으며 은은하고 편안한 아로마 오일 향이 났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품 안에 다른 곤이 잠들어 있었고 차가운 방관에 기댈 수 없는 남편도 차가운 입술이 가끔씩 움직였습니다.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이다. 차는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고 세련된 외관의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이곳의 위 3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님이 1층 로비에서 직접 저를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지연 산모님, 아기와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은 햇살이 가득했고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경양 스위트룸은 모두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더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모든 가구 모서리에는 충돌 방지대가 부착되어 있었고 공기청정기는 조용히 작동하며 가습기는 촉촉한 수증기를 뿜어냈습니다. 아기 침대, 기저귀 가리대, 체온계, 분유 소독기 등 모든 용품이 새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독립된 주방에서는 영양사가 제 첫 산후 식사를 준비됩니다. 점심 식사는 준비됩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장 이모님은 능숙하게 제 옷가지를 정리하고 아기를 아기 침대에 살미하고 오후에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기에게 전반적인 검사를 해주실 겁니다. 이 실장님은 세심하게 설명한 후 정중하게 물러났고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저와 딸에게 친정으로 속한 이 작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굳이 집안에 숨막히는 당연함도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할 가족 과목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문적인 보살핌과 명확한 경계만 있었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몇 번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겠지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딸의 부드러운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야, 엄마는 너에게 완벽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줄 수는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안전하고 따뜻하며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 어린 시절의 시작을 꼭 줄 거야. 이 첫걸음, 엄마는 내딛었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은 마치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은 규칙적이고 평온했습니다. 과학적인 산후식단, 정기적인 산후관리, 소아과 의사의 정기검진, 그리고 장 이모님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제 몸은 아주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딸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피부는 붉고 쭈글쭈글한 기운이 가시고 하얗고 통통해졌고 검고 빛나는 눈은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산후조리원에 입주한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프런트에서 정중하게 제지당했고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장 이모님에게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면회 수칙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면회 수칙에는 면회 인원 제한, 면회 수칙에는 면회 인원 제한. 장 이모님은 민준 씨의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는 화를 억누르고 요구대로 등록한 후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스위트룸으로 들어와 편안한 환경과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갓아버지가 된 설렘도 있었지만 통제된 집에 와서입니다. 갓아버지가 된 설렘도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사는데 하루에 얼마를 쓰는데? 너무 낭비야? 저는 침대 머리에 기대어 장 이모님이 방금 가져다 준 국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아기가 아주 순하고 먹고 자는 것도 규칙적이에요. 나기 한번 볼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움찔하더니 아기 침대 옆으로 가서 서툴게 딸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잠시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름은 퇴원하고 나서 천천히 상의할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좀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30분도 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화가 2번 올렸는데 모두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어주 업무 관련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을 때 짜증스러운 어조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응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아기를 한 번 보고는 내일 다시 와 아기를 한 번 보고는 내일 다시 와. 그 후로도 그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매번 숙제를 하듯 오래 머물지 못했고 마음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마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기를 더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몸조리하는 틈틈이 몇 가지 일을 냉정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뱅킹을 통해 민준 씨와 공동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했습니다. 평동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확인했습니다. 계좌에는 원래 약 2억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모아 아기 출산과 비상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잔액은 8억여만 원이 통째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체 기록에는 제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8억여만 원이 낯선 계절의 일주일 전 8억여만 원이 낯선 계절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임대해준 부동산 중개인 김대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로 저는 차분한 어조로 가정계획의 변동으로 인해 조기 퇴거를 결정했으며 그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조기 퇴거 시에는 보증금이 공제되고 일정 미약 공제되고 일정 미약금을 지불해요. 저는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좀 놀란 듯 하긴 했습니다. 먼저 해직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빨리 개인 물품을 옮겨야 해서요. 혹시 제가 직접 가지 못하면 친구를 보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저는 장 이모님에게 그 집으로 다시 가서 제 물건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세한 목록과 빈 여행 가방을 주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구입했던 옷, 그리고 몇 가지 기념이 되는 개인 물품만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고 저는 그것들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장 이모님은 평일 낮에 가서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용달차를 불러 몇 개의 상자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임시보관실로 옮겼습니다. 그녀가 돌아와 말하기를 집은 평소와 같았지만 텅 비어 있었고 매우 쓸쓸했다고 애서리를 인쇄해달라고. 제 물건을 모두 비운 후 저는 산후조리원의 조용한 스위트룸에 앉아 그 집의 마지막으로 남겨그름에 한 장은 산후조리원 42일 경양 스위트룸과 특급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상세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총 금액이 마지막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제가 손으로 쓴 쪽지였는데 단 한 문장은 적혀 있었습니다. 기상금 8억여만 원 여행 경비로 쓰신 듯합니다. 계산은 8억여만 원 여행 경비로 쓰신 듯합니다. 재산은 경비로 쓰신 듯합니다. 저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간접적으로 단달하는 것이 그가 언제든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러 오거나 곧시 가족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마친 저는 기에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숨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아이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거야. 아기의 작은 주먹은 느슨하게 쥐어져 있었고 잠자는 아이에게 쥐어져 있었고 잠자는 얼굴은 순수했습니다. 아기야. 그 냉담하고 계산적이며 각이야.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는 민지와 서연이를 데리고 원래 예정된 일정보다 며칠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나중에 전화로 악을 쓰며 말하기를 모처럼 간 김에 못 산 것도 많고 마침 할인 기간이라 며칠 더 머물렀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가득 찬 여행가에는 만족스러운 홍조가 넘쳐 흘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아래로 돌아오는 내내 누가 삽니다. 이번 여행은 돈도 쓰고 힘도 써서 두 딸 앞에서 좋은 엄마 노릇을 톡톡히 했으니 전혀 없는 후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이는 아직도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빨리 그 밥솥 꺼내서 써봐요. 밥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리고 제가 형님 아기한테 사준 아기 양말도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형님 아기한테 사준 아기 양말도 정말 귀여워요. 비록 얼마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잖아요. 민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맨날 누가 빚이라도 진 것처럼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말라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는 열쇠를 꺼내며 얼굴에 후련함을 거두고 귀찮은 일을 처리할 준비가 된 듯한 약간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커다란 짐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1인용 소파, 유리 탁자, TV장, 벽 모퉁이의 화분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깨끗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반짝거려 사람의 그림자가 비칠 정도였습니다. 먼지 한 톨 없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과 텅 빈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직 거실 한가운데 원래 탁자가 있던 자리에 두툼한 흰색 봉투 자리에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가 밀건이 다 없어졌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던져두고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안방, 작은 방, 주방, 그녀의 비명소리가 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장, 책상, 의자 옮길 수 있는 가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커튼까지 떼어갔고 앙상한 뒤끝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바닥고 앙상한 담아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냄비나 그릇도 없었고 화장실에는 수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다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딸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흰색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다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봄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산후조리원이었고 아래에는 경양 스위트룸 41, 특급 산후도우미 서비스, 전담 영양식단, 산후회복관리, 소아과 전문의 방문 등 항목마다 비싼 금액이 따라붙었고 마지막에는 굵고 크게 총 금액이 128억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노트북에서 찢어낸 종이였는데 손글씨로 한 장이었는데 현글씨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다소 힘없었지만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람 같지 않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든 종이 조각과 청구서는 뜨거운 물건처럼 그녀의 손에서 튀어나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지와 서연이가 텅 빈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고는 황급히 주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민지의 얼굴도 일그러졌습니다. 128억만 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오빠네 계좌에 있는 돈을 건드린 거예요? 그거 오빠네 돈인데 저한테는 엄마 개인 저축이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의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그 청구서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들썩였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한 계집애는 어디 갔어? 민준이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게 무슨 뜻이야? 텅 빈 방 안에는 세 여자의 통제불능한 고함, 질문, 울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값비싼 쇼핑백과 여행 가방이 일본에서 사온 전리품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완전히 텅 비고 엄청난 액수의 계산서만 남은 집 한가고 엄청난 액수의 계산서만 남은 집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정성껏 계획했던 휴가, 미친 듯이 쇼핑했던 휴가, 모녀 동반 여행의 만족감이 이 순간, 눈에 띄는 탕반 여행의 만족감이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한쪽으로 치워두고 묵묵히 참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산모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스위트룸은 방음이 아주 잘 되어서 복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은 마치 터질 것처럼 벨소리와 진동이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민준 씨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격렬한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지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랑 여동생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있고 당신이 남겨둔 이상한 계산서랑 쪽지만 있어. 당신 미쳤어.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 집으로 돌아와서 똑바로 설명해.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떼어놓고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요.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좀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요. 저는 제가 비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비운 게요. 어떤 집이요? 당신 엄마랑 여동생들이 여행의 중간 경유지로 삼았던 경유지로 가구나 가전제품, 심지어 당신 집에서 돈을 보태서 산 물건들도 저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집이 텅 비었다면 아마 집주인이 회수했거나 다른 약속이 있었겠죠. 헛소리하지 마. 민준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128억만 원짜리 계산서는 뭐야? 무슨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싸? 그리고 비상금 8억만 원은 뭐야? 무슨 산후조리원이 그렇게 비싸? 그리고 비상금 8억만 원은 뭐야?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는 잠시 멈칫하고는 목소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네 공동계좌에 제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제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수취 계좌는 당신 엄마나 여동생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은 원래 제가 출산과 비상용으로 남겨둔 돈이었어요. 전화 너머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확인 중이거나 이 정보의 충이거나 이 정보의 충이거나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고인 행동과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근거로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변호사가 당신에게 연락할 겁니다. 이혼? 주지은, 감히?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작 이딴 일로 이혼하겠다고? 게다가 아기까지 데려가겠다고?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그날 새벽 일본에서 전화를 받을 때 짜증스럽게 말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왜 이래? 예정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다고 말했잖아. 왜 이렇게 일찍 터져? 아이고, 정말 귀찮게. 구급차 부르라고. 나한테 전화해서 뭐해? 나 일본에 있는데 내가 날아갈 수 있니? 녹음은 선명했고 배경에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던 엄마. 이 드럭스토어 할인율 대박이에요. 라는 말도 함께 녹음돼요. 필요하다면 통화 기록 캡처와 점원 구급차 출동 기록을 증거로 제공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당신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통보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세요. 그가 다시 고함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낯선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결된 전화는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의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 섞인 욕설이었습니다. 주지은, 너희 배은망덕한 배간시 같은 년아. 우리 구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감히 집을 싹 비우고 그런 계산서로 사기를 쳐. 당장 돌아와서 똑바로 설명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아두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스위트룸에 울려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 옆으로 가서 곤히 잠든 저는 아이니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아이니는 잔겨의 작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욕하다가 제가 반응이 없죠.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새 아이를 키웠는지 돈도 쓰고 힘도 썼는데 결국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민지와 서연이가 번갈아 가며 공격했습니다. 번갈아 가며 공격했습니다. 번갈아 가며 공격했습니다. 한 명은 제가 독하고 계산적이라고 욕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다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계산서는 똑바로 보셨나요? 1,800만 원은 제가 지금 있는 곳의 비용이고 800만 원은 당신들이 제 동의 없이 사용한 공동 저축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다른 건 당신들 감정이 가라앉으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변호사? 내가 감히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내가 감히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네가 말하는데 민준이는 너랑 이혼 안 할 거야. 아기는 우리 구씨 집안의 씨앗이야. 제가 말한 후 전화를 끊고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어지는 몇 개의 낯선 번호는 모두 받지 않았고 자동으로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아래 정원의 무성한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모든 것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입혀주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모든 것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입혀주었습니다. 스위트룸 안은 아늑하고 조 형사가 정교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를 가져왔고 영양사가 정교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전화 속에 히스테릭하고 계산적이며 비난으로 가득 찬 세상과 비교하면 이곳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씨 집안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돈과 체면이 걸린 문제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텅 빈 방에서 홀로 진통을 겪을 때, 제가 구급차 안에서 제 가쁜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것들은 이미 죽었고 어떤 것들은 땅을 뚫고 나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인하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소파로 돌아와 천천히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국은 아주 시원했고 밥과 반찬은 부드럽고 입맛에 맞았습니다. 저는 아주 진지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력이 필요했고 냉정함이 필요했고 저와 아이니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함과 욕설은 멀리서 들려오는 중요하지 않은 소음처럼 들렸고 더 이상 제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직접적인 풍파는 산후조리원까지 미치지 않았지만 저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경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 이모님이 프런트에서 구시성을 가진 남자와 몇몇 여성 가족들이 여러 번 면회를 시도했지만 그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조용히 면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제지당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을 로비에서 2번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가져갔습니다. 제 변호사는 박 변호사로 친구가 추천해준 이혼 및 가정소송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가정
소송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통장 계좌에서 8억만 원이 이체된 캡처 화면, 새벽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던 녹음 파일과 녹취록, 구급차 호출 기록, 그리고 제가 임신 기간과 출산 후에 민준 씨와 소통했던 카톡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출장과 시어머니의 돌봄에 대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상황을 경시하는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세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남편과 그의 가족이 양육 및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제가 아기를 양육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 집안은 지금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남겨둔 산후조리원 계산서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8억만 원을 시어머니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빌려간 것이고 곧 갚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그들이 더 급한 건 살 곳이 없다는 것일 것이 없다는 걸 살 곳이 없다는 것일 곳이 없다는 것일 거예요. 원래 살던 집은 제가 퇴거 통보를 했거든요. 부동산에다가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공한 이체 기록에 따르면 최근 집세는 모두 당신 개인 계좌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요 가정 의무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 곳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도중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낯선 번호였습니다. 또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를 보았고 그녀는 받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들으면서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욕설이 아니라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하고 쉰 목소리였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은 자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변호사 끼지 말고.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끼리 문 닫고 해결하면 안 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어요. 모든 요구 사항은 제 변호사가 정식으로 전달할 거예요. 제반의 여유 돈이라고 생각했대. 곧 갚겠다고 해요.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복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민준 씨가 다급해했습니다. 집은 왜 나랑 상의도 없이 퇴거 통보를 한 거야? 우리 지금 살 곳이 없어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지출이 너무 커. 엄마랑 민지, 서연이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 듣자 박 변호사는 저에게 살짝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은은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제가 출산 예정일 전에 출장 가기로 결정하고 당신 엄마를 부른 결과 그녀가 돌아서서 여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여행 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문 닫고 사는 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한 가족이고 저는 그 밖에 배제된 외부인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밖에 배제된 외부인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사실 표면으로 드러낸 것 뿐이에요. 아기가 아직 그렇게 어린데, 아기가 아직 그렇게 어린데, 아기가 필요로 하는 건 늘 자리를 비우고 늘 무시하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를 보모이자 돈벌이 기계로 여기는 완전한 가정도 아니에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기는 안전, 존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필요로 해요. 이 모든 것을 저는 지금 당장 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네가 그 증거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그 8억만 원을 쓴 건 가정 내부의 자금 회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누가 엄마가 안 갚을 거라고 증명할 수 있어? 녹음도 엄마가 당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잖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집은 우리가 계약한 거고 네가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를 해서 발생한 손해는 네가 계산해야 해. 그리고 네가 1위8억만 원짜리 상해야 해. 박 변호사는 여기까지 듣고 펜을 들어 종이에 몇 자를 빠르게 써서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에게 8억만 원이 제 시점과 가족들의 일본 휴가 시점을 인정하는지 물어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 계좌에서 이체된 물어볼게요. 첫째, 계좌는 물어볼게요. 첫째, 계좌에서 이체된 8억만 원은 당신 엄마가 처리한 건가요? 둘째, 제가 출산하던 그날 새벽, 당신과 당신 뭐, 그게 뭘 증명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돈이 빌려간 거라고 했고 곧 갚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건 진작에 계획된 일이었어. 네가 일찍 출산할 줄 누가 알았겠어? 좋아요. 그 2가지를 인정하면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건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계속 저와 산후조리원을 괴롭힌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령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명진다며 그가 그 2가지를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협박하는 것들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방적인 퇴거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공동재산에서 상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8억만 원을 빼돌리고 연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산후에 기료하면 합리적인 지출이고 영수증과 명세서가 있으니 판사는 나를 경제서가 있으니 판사는 당신들의 경신들의 경제서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당신의 친척, 친구들을 찾아가 설득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것은 결국 올 것이지만 저는 더 이상 텅 빈 방에 누워 무력하게 진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는 주지은이 아닙니다. 며칠 후 저는 옛 동창으로부터 민준 씨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가 최근 친척 단톡방과 친구들 SNS에서 미친 듯이 신세 한탄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얼마나 불효하고 잔인하며 아기 낳고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집을 싹 비우고 사기를 쳐서 온 가족이 호텔을 전전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잘 모르는 친척들이 동조하며 위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점차 단톡방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친척분이 제 어머니께 사적으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제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선가 일본 여행과 출산 방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론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 동창이 캡처 화면을 보내주었는데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울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소연하는 음성 메시지를 올렸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친척의 댓글이 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얇은 내용이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지은이 출산이라는 아니지만 너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단톡방에 말을 올리지 않았고 SNS에 올렸던 신세한탄 글들도 슬그머니 삭제되었습니다. 거짓말과 계산은 결국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려진 부분이 벗겨져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늘 그 가리개를 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원 조정은 2달 후에 잡혔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아이니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예전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은 아늑한 작은 아파트를 임시로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니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눈은 크고 반짝이며 사람을 보며 웃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아주 잘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제 마음속에 다시 힘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증거가 충분하고 입장이 확고해서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너무 창피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흥정하고 싶어하는 것뿐이라고.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 김수지입니다. 몇 달 만에 본 민준 씨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가 아이니를 안고 들어오자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는 많이 늙었고 얼굴에 늘 보이던 약간의 계산적인 영리함은 사라지고 잿빛과 억지로 버티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그녀 옆에 앉아 눈을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보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조정의원은 형식적인 절적인 절차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여전히 가정부라 아기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어야 한다는 시계 낡을 레퍼토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몇 번 끼어들려 했지만 민준 씨가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말을 마친 후에야 제가 입을 열었고 조정의원을 향해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정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조정의사가 없습니다. 제 요구사항은 조정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혼, 딸의 양육권은 소장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지만 장소 때문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원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8억만 원은 내가 갚겠다고 했잖아. 꼭 이렇게 일을 끝까지 몰고 가야 해. 아기는 우리 구씨 집안의 아기인데 네가 감히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비싼 산후조리원에게 건해조정위원회 감히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비싼 산후조리원에 살면서 돈 달라고 할 염치가 있어. 이것은 추가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제 산후신체 검사 보고서로 경원 이솜이 약간 지연되어 산후회복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제 어머니와 몇몇 친척들의 증언으로 피고 및 그의 가족이 오랫동안 친척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비방했고 이는 제 산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 동료의 간접 증언으로 그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완전히 협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출장을 선택한 것은 주관적으로 가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증거는 박 변호사가 특정 병원을 통해 얻은 것으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하지는 박간에 증명하지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충분한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은 완전히 충분한 이상을 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하자 민준 씨가 그녀를 붙잡고 굳은 얼굴로 조정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이혼에 동의합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뚫어지어보며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양육권은 당신에게 넘어오고 말했습니다. 아기에 열었습니다. 이때 박 변은 당신에게 넘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동 양육을 요구하거나 저에게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으며 산후 회복이 양호하여 양육 능력이 충분합니다. 반면 피고는 배우자가 가장 돌봄이 필요했던 임신 기간 및 출산 기간 동안 장기 출장을 갔으며 그의 어머니 및 가족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가정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여행을 다녔고 출산 진통 시에는 나 몰라야 했습니다. 경제적 조건에 관해서는 제 의뢰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더 나은 삶이 배우자와 자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충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현재 조기 퇴거 분쟁과 예상되는 배상 문제로 인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한마디 법정 안에 걸어지자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김수진 여사의 어깨가 축 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을 번갈아 보고 두툼한 서류철을 넘겨본 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쪽이 소송을 고집하고 의견 차이가
그러므로 조정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예정대로 개정 심의될 것입니다. 법원 건물을 나섰을 때 햇살은 약간 눈부셨습니다. 저는 아이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기 포대기에 써요. 작은 얼굴만 내놓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옆으로 걸어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그들이 당황했어요. 특히 민준 씨는 동료 직원이 그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재판에서는 우리가 매우 유리할 겁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의 본분입니다.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니를 보았습니다. 아기가 정말 귀엽네요. 안심하세요.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저는 뒤돌아 민준 씨와 그 가족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증거를 채택하여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임신 기간 및 산후에 마땅히 해야 할 양육 및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허가했고 딸의 양육권은 저에게 귀속되며 민준 씨는 딸이 성년이 될까지, 인준 씨는 딸이 성년이 될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 공재산은 그의 어머니가 사용한 그의 어머니다. 제가 과실이 없고 유아를 양육해야 함으로 재산 분할 시 적절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128억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판사는 금액이 높지만 산후에 필요한 회복 및 관리 지출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제가 스스로 부담하되 추가 분할은 하지러지지 않는 것으로 지지했습니다. 즉, 구씨 가족은 탈용력만 원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시 손해를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한바탕 크게 알아누웠고 한동안 사람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민지와 서연이도 이 일로 각자의 생활권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막히게 짓눌려 있던 큰 산을 마음속에서 치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할받은 돈에 제 개인 저축을 더해 작은 평수의 중고 아파트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햇살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니 방을 부드러운 연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친한 친구 몇 명이 동나왔고 방 안은 웃음소리와 아이니의 옹알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새집 베란다에 서서 아래 정원의 무성한 나무들과 멀리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가 방 안에서 지은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우리가 집들이 음식 해줄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간단하게 해줘. 아이니는 검은 포도알 같은 큰 눈을 깜빡이며 이 없는 입을 활짝 벌려 저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이 순간 계산도 서러움도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 모녀만의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는 저와 딸을 그렇게 고립되고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하지 않을 있지만 저는 다시는 저와 딸을 그렇게 고립되고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함은 즉시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